10대, 20대들이 심심한 사이를 표했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뭘 합니다. 이런 말도 잘 못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50대, 60대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문해력은 단순한 책을 잘 읽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 문해력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나이 많은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20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좀 느껴요. 저도 좀 느끼고 하는데 문해력이란 말이 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게 직접적 문해력 데피니션이고 그걸 모으면 어떤 말이 되냐면 센스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이 없다고 돼버려요. 문해력은 또 세대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문해력은 크게 이제 딱 손에 잡히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 누구나 언어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70%가 한자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걸 한자어라는 걸 대충 알긴 하는데 예를 들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도무지란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 같죠. 우리나라 말이긴 한데 한자어입니다. 그럼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나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할 때는 혹시나 말 쓰잖아요. 혹시란 말이 순수 우리나라 말처럼 느껴지죠? 한자 말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주려면 내가 1시간 내로 들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 가면 지금 10대, 20대들이 필수 한자. 대략 우리가 60대 넘은 사람들은 필수 한자 한 2,000개를 중고등학교 다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다. 이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문해력이란 문제가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우리의 문해력은 결국은 인간의 정신작용이잖아요. 호모사피엔스의 정신작용은 크게 두 개 축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시각화 과정. 시각은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은 우리 브레인에서 뒤쪽 반이에요. 그러면 시각은 브레인의 이만큼 처리해요. 땅속에는 두드러지는 시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점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극단적으로 시각화되어 가고 있는 종이다. 두 번째 인간 정신 현상의 유니크한 상징화라는 문턱을 넘어섰다. 모든 동물은 상징 문턱을 넘어선 동물이 거의 없어요.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요. 그러면 시각화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요. 시각이 전부 다 이미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퀴벌레도 시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뭘 말하느냐 하면 바퀴벌레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키우는 개는 이미지로 특화되어 있느냐? No. 개는 후각으로 특화되어 있죠. 인간은 이미지로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미지 과정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기억으로 넘어가요. 상상으로 넘어가요. 상징으로 가요. 그 다음 이미지는 낮 동안에 이미지를 많이 쓰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낮 동안에 우리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깨어있을 때. 생각을 할 때 이미지를 쓸까요? 뭘 쓸까요? 지금 눈을 뜨고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아보세요. 내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거의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바깥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가 비슷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굉장히 약해요. 거의 안 떠올라요. 그래서 생각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언어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로 돼 있지. 중얼거리잖아. 저 사람 내 말 알아들었어? 저 사람 나를 비웃는 거 아니야? 말은 안 해도 전부 다 그거지. 뭐 그 사람의 찡그리는 얼굴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미지는 낮 동안에 이미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미지 쪽으로 진화해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100% 이미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이에요, 꿈. 꿈에서는 이미지잖아요. 그건 명확하죠. 꿈에서는 이야기도 거의 없어요. 전적으로 이미지죠. 낮에도 이미지를 약하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상상이에요. 몽상이에요. 그때는 뭐냐 하면 상상하고 공상할 때 말은 별로 안 쓰죠.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여름에 해변가가 가고 싶어. 장미꽃, 꽃밭이 예뻤어. 대략 떠오르죠. 근데 상상, 공상을 할 때는 생각,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일부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미지는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를 추린했다.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인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은 지구상에 인간밖에 못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문자를 쓰는 건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각적 상징하고 청각적 상징으로 나눠요. 시각적 상징이 바로 우리가 쓰는 문자하고 숫자예요. 그 다음에 청각적 상징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발음 기호를 적잖아요. 그 발음 기호가 바로 청각적 상징이잖아요. 발음 기호를 문자라고 안 부르고 기호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 있는 겁니다. 그 기호를 보면 그대로 발음을 하게 되잖아요. 발음이 뭡니까? 바로 청각을 자극하죠. 청각인데 그냥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목소리가 바로 기호화된 게 발음 기호죠. 그게 바로 청각적 상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정신화 작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시각화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화, 그 다음에 상징화 과정을 통해서 시각적 상징이 문자하고 숫자를 만들었고 청각적 상징이 말소리를 지각하게끔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문해력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주로 문장을 못 읽는 거잖아요. 단순히 못 읽는 거 아니죠. 발음을 할 수 있죠. 그럼 무슨 문제죠? 문장을 이해할 수 없는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럼 읽을 수 있는 거는 청각적 기호를 발음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시각적 기호를 몰랐느냐? 문자는 아는 거잖아. 시각적 기호도 알고 청각적 기호도 아는데 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을까? 호모사이언스. 뭘 모르는 거지? 이해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은 이해는 뭔가? 이 질문으로 가야 되죠.
그 이해를 했다는 과정이 어떤 인지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야 되느냐 하면 논리라는 지평이 열려야 돼요. 논리가 언제 출현했나 하면 대략 기원전 5세기 이전에 더 오르락하면 인간들은 전부 다 신적인 개념에 매몰됐잖아요. 그러다가 논리가 출현하면서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서부터 해갖고 형이상학, 철학이 출현하고 그리스 이오니아 지방에서 탈레스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과학이 출현했어요. 자연과학하고 철학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근본 원리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미리 주어졌다고 보는 게 종교죠. 신이라든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인류가 논리가 언제 출현했냐 하면 미토스, 신화에서 로고스를 거쳐서 사이언스로 바뀌어간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논리라는 게 동양 사회에서는 공자나 뭐 노자 이런 사람이 많은 도나 인이나 이런 개념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하는 모든 학문을 하잖아요. 물리학, 수학, 천문학, 뭐 지질학 하는 모든 학문이 영어로 쓰면 로직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사이칼로지, 로지가 바로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그 로고스가 바로 논리고 논리가 인류상에 명확하게 분출하기 시작한 게 기원전 5세기 이후부터 확 분출했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논리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시가 됩니다. 이미지를 뭉게구름처럼 연결하는 걸 상상이라 그래요. 상상한다고 다 시가 되지 않잖아요. 시는 반드시 수학 방정식처럼 그 속에 논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논리가 바로 뭐냐 하면 이미지를 연결하는 논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상징의 논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를 연결까지 하면 단어가 되죠. 단어 자체는 로직이 좀 드물죠. 바, 다라 했을 때 바하고 다를 연결하는 논리는 없잖아요. 간섭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건 문장이 되죠. 문장에는 반드시 논리가 들어야 되죠. 바람이 명사면 다음에는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논리죠. 그걸 문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이 문법을 못 따라왔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문법을 모르면 아예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도 뭐 훌륭한 글은 모르겠지만 일기나 편지는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문해력은 문법 단계도 더 넘어선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걸 느껴지죠, 지금. 문장을 구성하고 한두 개 문장 읽는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고등학생이면 다 해요. 그런데 그 문장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면 문장이 10개 이상 넘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 500페이지 책을 만든다면 그 500페이지 책을 다 읽으면 대하 소설이 되죠. 생물학 교과서가 되죠. 국어 교과서가 되죠. 여기서 실력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명확해졌죠? 자, 그럼 문해력을 이야기할 때는 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맥락에 맞는 전체 서사 구조를 재구성해낼 수 있는가? 혹은 그걸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 만나 이야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공부 많이 한 50대, 60대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심심한 사이를 표했습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뭘 합니다. 간섭에 따른다, 갈래에 따른다, 뭐 이런 말도 잘 못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50대, 60대들은 이걸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근데 20, 30대는 한자 말이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 중에 못 따라오는 부분이 몇 %일까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 2% 정도 용어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그 용어가 빠져버리고 나면 1시간 강의했던 내용이 다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두 개 잘못된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그 한두 개가 긴 문장, 1시간 동안 이해한 긴 강의, 그 다음에 수백 페이지는 소설책 전체 맥락을 구성하고 있는 코어에 해당되는 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다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 쪽이냐 하면 같은 세대끼리 20대끼리 30대끼리 이야기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불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들하고 50대 60대들하고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 문제는 사회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계층 간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는 20대, 30대, 50대, 80대가 다 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해력 문제는 20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80대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절이 돼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문해력은 궁극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를 못하면 상호간 소통이 안 되죠. 의미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건 문제가 아닌가. 그럼 이해라는 거는 한두 개 갖고 이해되는 거 아니잖아요. 소설책 하나, 그 다음에 뭐 생물학 교과서를 본다 하면 어떤 챕터 하나를 강압성을 이해한다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자 사설로 되어 있고 많은 다단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중간 과정 하나를 빼버려봤어요. 강압성이 최종 결과 글루코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은 국부적으로 보면 한자 말을 좀 몰라서 생긴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게 미치는 파장은 의외로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을 올리는 방법은 첫 번째 단어예요. 어휘력이에요. 이건 다 대부분 동의해요. 전문가들도. 빨리 압도적인 어휘력을 확보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억을 등하시하는 이런 사회 문화 풍조 속에서는 옛날에 영어 잘하는 사람은 항상 모르는 단어 하면 콘사이트 찾아보고 암기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그런 전체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메모했다가 기억하고 다음에 사용하고 하는 걸 습관화해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좋은 문장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자어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영어 단어 암기하는 거에 3배 이상 중요한 거는 한자를 빨리 익히라. 그것부터요. 그럼 문해력은 몇 년 만에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요. 그 전문가들은 이 문해력이 구멍을 낸 거는 단순한 문자 레벨이 아니고 이해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천명한가 안 한가를 가름하는 게 문해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깊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문해력의 가장 핵심 뭐냐면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미지로 갔는 데서는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미지가 논리하고 결합하면 시가 되고 또 이미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산물은 뭐냐 하면 언유입니다. 자, 언유는 뭐냐 하면 이미지와 이미지가 살짝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A를 말하면 B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언유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시각화 말고 뭐가 있었냐면 상징화가 있었다 그랬죠. 상징화라고 하는 거는 문자하고 말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랬죠. 문자하고 말소리의 최종, 상징의 최종 부산물은 뭐냐 하면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문해력은, 이제 또 문해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해력은 어느 쪽이 약화되느냐? 바로 의미의 깊이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이해됐죠? 문해력은 맨 마지막을 훼손시켜버리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져 버리면 책을 다 읽어요. 소설 읽고 수필 다 읽을 수 있어요. 웬만한 거 다 따라와요.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합류하고 있는 당신이 읽었던 이 소설책의 주제가 뭐냐 혹은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의 주제가 뭐고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뭐냐 물었을 때 그걸 얼마나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입체적으로 그거에 함축된 의미를 다 풀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가? 문해력 차이가. 그래서 문해력은 단순한 책을 잘 읽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뤄진 상황을 우리가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살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회 현상, 문화적 현상을 저 깊이 차원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힘이 문해력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문해력을 키우려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예요. 모아지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독서. 자, 왜 독서가 점점 그게 중요해지는가 내가 다른 설명해 줄게요. 우리의 지적 활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포츠를 비하면 축구하고 태권도가 있다 봅시다. 요 두 스포츠는 조금 성질이 달라요. 태권도는 아무렇게나 팔이나 다리를 차는 거 아니잖아요. 딱 정해진 자세가 있잖아요. 그 태권도를 배워보면 품새라는 게 있어요. 자세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축구에 자세가 있다는 말 들어봤나요? 없죠. 요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중요해요. 축구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어떤 애가 계속 차보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해갖고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능력이요. 골프나 태권도 같은 거는 폼이 있어요. 근데 축구는 폼이란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작용에서도 시는 함부로 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은 달라요. 개인기에 기본적 폼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반복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습득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이해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까지 도달하면 문해력이 있으면 축구 선수나 소설가처럼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흔히 똑똑하다, 총명하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해력은 똑똑하다, 창의적이다 이 문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순한 한자 몇 개를 모르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문해력이 이 사람이 떨어진다 해버리면 아예 이 사람은 그냥 삼류 동네 축구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바로 소설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문장을 써봐야 되죠. 소설가들 강의를 옛날에 좀 들어봤어요. 그럼 거의 같아요. 소설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반드시 원고지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 하고 비례한대요. 이거는 방법이 없대요. 무조건 해봐야 된대요. 그래 무조건 많이 하다 보면 그 자체 내에서 스스로 방법론이 나오는 게 축구하고 소설하고 비슷한 유형이에요. 바로 이게 문해력하고 비슷해요. 그럼 우리가 소설을 쓸 때 무지하게 많이 써보고 축구하듯이 초등학교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을 차보는 이 현장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교과서 갖고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독서를 하란 말이 바로 문해력은 앞으로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독서에 비견될 만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다시 강조드릴게요. 문해력이 어디서 키워지느냐? 독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장을 읽어봐야 돼요. 문해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무슨 교과서 몇 번 읽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No.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자로 된 정보에 노출이 돼요. 우리 인류가 문자가 출현한 게 5,0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건 대략 10만 년 됐다 합시다. 문자가 5,000년밖에 안 됐고 지금 또 80억 인류 중에 문자를 읽을 수 없는 문자 문명인 비율이 50%가 됩니다. 인류의 반은 아직도 문자를 못 읽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문자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오마이 사이언스. 문자란 언어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언어 생활은 충분히 익숙해졌어요. 10만 년 했으니까요. 근데 문자라는 언어 생활은 생긴 지 5,000년밖에 안 됐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문자 언어 생활을 하는가 이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문해력은 내가 얼마나 활자화된, 문자화된 언어에 노출이 되었는가 이 시간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 문자로 10건, 20건 보냈는데 얼마나 문자 생활 많이 해서? No. 그 문자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어 생활에 가깝습니다. 잡담에 가까운 겁니다. 문자를 아무리 많이 보냈다고 문해력이 향상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문해력은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혀야 돼요. 독서를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대부분 위대한 황제나 왕이 된 사람들은 무력만 갖고 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본인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영국의 알프레드 대왕부터 시작해 많은 세계적 대왕이라는 다 따져보면요.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문자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핵심 키워드. 얼마나 문자 생활의 개념을 가졌는가. 이게 문해력을 키우는 출발입니다. 다시 개념입니다. 문자 언어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뭐가 꽃이 피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의미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현상, 문화현상, 자기 하는 공부, 모든 것, 인간관계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문해력입니다. 단순한 문장을 해석하는 힘이 아닙니다. 30년, 40년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훈련합니다. 신문을 읽다가도 놀라운 표현이 있으면 곧장 타이핑해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0년 보냈습니다. 이게 1년, 2년에 개선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 뜻바르면. 책을 갖고 놀게 하고 문자 생활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문해력이 탁월하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알게 되고 불교의 반야 사상도 알게 되고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출현했나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문해력이라고 하지 단순히 책을 잘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명한 인간이 되라는 겁니다.